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주식과 관련한 내용들 또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과 꼽은 이슈 함께 하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탄소 중립이 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 화석연료 가격이 더욱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석유라든지 가스 개발 뭐 이렇게 주저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죠. 리스타드 에너지가 집계한 걸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개발한 원유하고 가스전이 49억 배럴인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66%가 원유고 34%는 가스인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이 47억 배럴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125억 배럴 에 비교해가지고 절반 이하고요. 그리고 또 2년 전이죠. 2019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2019년에 158억 배럴이었으니까 3분의 1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47억 배럴이라는 게 1946년 이후에 75년 만에 가장 작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전이라든지 가스전 발굴이 늘지 않고 있는 것도 탄소 중립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어디서든지 지금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그 가스나 원유를 갖다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생산을 시작해서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유나 가스를 갖다가 개발을 하겠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원유나 가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생기면은 말하자면 배당을 늘리고 네. 아니면은 다른 진출할 사업, 신규 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신규로 원전이나 가스전을 개발하는 쪽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이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회사들한테 대해서 ESG를 내세우면서 화석연료 개발을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리 근데 뭐 탄소 중립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화석연료에 대한 또 뭐 이런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얘기를 합니다마는 수소가 지금 현재 대체 에너지로 사용되기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더 걸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원자력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그것도 전기를 생산하기까지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결국은 빨리 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밖에 없는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풍력이나 태양광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유럽에서 겪었다시피 풍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유럽만 하더라도 바람의 양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화석연료를 쓰는 양은 이 우리가 ESG를 얘기를 하고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더라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펙이 예상한 걸 보면 오펙은 아무래도 석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조금 석유 쪽에 가깝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올해 이 석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루에 1억 79만 배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에 9,663만 배럴이었습니다. 2021년에. 그리고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9,827만 배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기 전보다도 올해 석유 수요는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현재 채굴하고 있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얘기들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네. 원유가 언제쯤 되면 고갈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 네. 훨씬 더 지나서 지금도 원유를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개발이 계속 원유가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신규 투자를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은 만약에 신규 유전을 갖다 개발하지 않으면은 매년 생산량이 7%쯤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 신규 유전이나 가스전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하면은 2014년만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간 돈이 7,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3,500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원유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무슨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은 왜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것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ESG나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석유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중간 과정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석연료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거의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큰 곤욕을 치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결국은 5년 동안의 탈원전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도 큰 어떤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 좀 전에 원전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유럽이 원자력을 또 환경과 기후에 또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의 이유가 원자력을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EU가 각 회원국들한테 보낸 이 그린 텍소노미 초안을 볼 것 같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그 초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 회원국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에서 이 부분을 토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유럽 의회라든지 아니면 회원국들의 과반수가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은 달라지긴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EU의 집행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원전과 LNG 발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켜도 몇 가지 제약 조건은 달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폐기물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45년까지 허가를 받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그린 텍소노미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전기를 발전할 때 일정량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발전 일 경우에 그린 텍소노미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2030년 이전에 허가받은 데 한해서 친환경으로 분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력을 녹색으로 분류하는 것에서 제외를 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K 텍소노미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적인 움직임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중국은 이미 2020년에 원전을 갖다 청정 에너지로 분류를 했고 러시아도 작년 3월에 원전을 갖다가 녹색 분류 체계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본도 원전을 갖다가 비화석 전원으로 분류를 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계의 흐름이 지금 그 원전을 갖다가 친환경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시 친환경 쪽으로 분류하는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텍소노미가 왜 그렇게 관심을 끌었느냐. 그러니까 네. 각 나라마다 원자력을 갖다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느냐 마느냐 다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죠. 왜 그러면 유럽이 이 원자력을 갖다가 이 그린 에너지에 넣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유럽 연합 자체에서 볼 적에 이 원자력을 갖다가 그린 텍소노미에 넣는 걸 놓고 굉장히 반대와 찬성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나라는 어느 쪽 나라들인가 하면 프랑스를 대표로 해가지고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고 반대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도 안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아니면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 텍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유럽이 과연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됐을 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ESG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ESG 경영을 할 적에 이
이 원자력을 갖다 포함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들이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녹색 분류 체계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네. ESG에 투자하는 회사에만 투자를 하겠다. 그랬죠. 그런 네.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만약에 원자력 발전이 녹색 텍소노미에 포함이 안 된다면은 어떤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가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라면은 블랙록이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그린 텍소노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네. 아리백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하는 회사가 네.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에다가 아리백을 실현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리백은 뭔가 하면 네. 재생에너지 100%. 그러니까 아하. 우리한테 납품하는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100% 생산한 경우에만 납품을 받아주겠다라는 건데 유럽이 이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그린 텍소노미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네. 어떤 상황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아리백이 아닌 CF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본 프리. 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100%가 아니고 탄소 중립 100%가 되면서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도 친환경 전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대해서는 아리백과 마찬가지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아리백에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는데 원자력 발전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유럽이 이 그린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그만큼 큰 관심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이슈 바로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죠.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진전된 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나온 얘기들을 볼 것 같으면은 중국의 자율주행 트럭 업체 기업인데 투심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고속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자율주행 세미 트럭이 네. 완전 자율주행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128km를 1시간 20분 동안 주행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20분 동안 120km를 달렸다 그러면은 시속 100km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이 자회사 중에 자율주행 회사 있죠. 웨이모라고. 네. 이 웨이모가 웨이모. 중국의 지리자동차하고 협력을 해서 네. 지리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지크를 갖다가 완전 자율주행차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크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로봇 택시로 쓰겠다라는 네.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불을 당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일론 일론 머스크죠. 머스크죠. 근데 네. 일론 머스크가 한 발언을 쭉 보면은 이 자율주행 차량이 얼마나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갖다 확신을 하면서 2년 안에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호언장담했죠. 2019년에는 2020년 말이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연내 출시가 가능하다 이런 그랬어요. 얘기까지 네. 했는데 작년 7월 달에 뭐라고 이 트위터에다 올렸는가 하면은 자율주행 정말 어렵다라는 그런 네. 내용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이 그만큼 힘든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려면은 아무래도 수십 년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즈니스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꿈은 이제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일론 머스크만 바라보고 있었어야 될까요?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자율주행 차량 뭐 이렇게 개발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네, 그러니까 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차량의 주행 단계를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0단계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전혀 포함이 안 된 그렇죠. 일반 과거 자동차 얘기를 하는 거고 자율주행의 단계 그러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는 운전의 주체는 사람이 되고 자율주행 그러니까 시스템은 보조를 해주는 그런 거고 네. 3단계가 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한정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운전의 주체가 자동차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정체된 고속도로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거고 4단계, 5단계가 되면은 운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는 돌발 사태에 운전자가 대비를 하는 거고 5단계는 완전히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차량의 발전 단계를 보면 테슬라가 뭐 풀 FSD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2단계 수준에 불과하고 일부 차량들이 3단계 자율주행을 갖다가 시험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3단계도 다 못 도달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우리 뭐 작년 연초에도 이런 말씀을 좀 나눠봤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앞으로 완전주행 차량, 뭐 자율주행 차량, 뭐 좀 더 한참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영화에서 보는 자율주행 차량이 있죠. 그러니까 네. 내가 차에 타고 난 뭐든지 다 하고 그렇죠. 뭐 잠도 자고 책도 보고 하면서 완벽한 어디서나 언제나 자율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하는 데는 앞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한 대로 수십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보험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 사고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고율은 어떤 통계인가 하면은 전체 차량 중에서 1년 동안에 사고를 내리는 차량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비율을.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를 낸 차량들이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그 돈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전체 보험료로 내는 돈의 한 80% 내지 90%가 보험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 차량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 발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지만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이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이걸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 차량의 사고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보험료를 미리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차량 가격에 녹이게 되면 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차가 사고를 내면 책임은 사람한테 있겠습니까? 차한테 있겠습니까? 차한테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차를 만든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고율이 뚝 떨어져서 보험료로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자율주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 자동차의 사고율이 1% 미만, 네. 0.2% 정도로까지 떨어지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는 보험료보다도 한 10분의 1 수준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고는 나지만 그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경제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따지고 본다면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도 또 사실상 사람도 사고를 내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 그보다 훨씬 덜 사고를 낸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철학이 개입이 되는데요. 마이클 그래요? 셀든의 네. 정의란 무엇인가 책 있죠. 뭐 다들 뭐 저스티스. 웬만한 네. 분들 뭐 읽어보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만약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낼 개연성 0.1%라도 사고를 낼 개연성이 있고 네. 그러면 그 사고를 낼 때 어떤 사고를 낼 거냐의 그렇죠. 판단을 기계가 해야 된다면 그렇죠. 어린아이를 확률적으로 칠 가겠죠? 것이냐 노인을 칠 것이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판단을 기계에 맡긴다면 이게 네. 심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테슬라의 사고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 자동차의 사고율이 10%가 넘는다 그러지만 그 사고의 대부분은 경미한 사고들입니다. 뭐 접촉 사고라든지 뭐 이런 사고들인데
테슬라가 내는 사고는 우리가 봐서 알지만은 굉장히 큰 사고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고율로만은 따질 수 없고 네. 이게 조금 더 자료가 집적이 돼서 과연 보험료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한 그 판단이 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문제, 네. 기계가 사고에 대한 판단을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은 보험료로 이 사고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느냐 하는 이거는 별도의 논의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뭐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할 수 있는 또 뭐 요인 또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아무 때나 네. 아무 공간에서나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포기를 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 앞에서 연초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 그러니까 하나는 트럭이 고속도로를 운전한 거고 또 하나는 로봇 택시를 위한 자율주행 연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트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 인터체인지에서 대전 인터체인지 끝에 있는 물류센터를 가는 트럭이다. 그러면은 이 트럭은 한정된 공간만을 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자율주행이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돌발 변수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그 상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이 오기 전에 물류 시스템에서 먼저 자율주행 차가 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완벽한 어느 때나 어느 공간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보다도 택시가 먼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택시라는 게 서울 택시, 그러면 네. 서울에서만 움직이죠. 그렇죠. 물론 서울이라는 도시는 워낙 대도시이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많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조금 작은 네. 도시라면은 충분히 그 돌발 변수에 대한 제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입력이 가능하지 데이터도 않습니까?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발전 과정은 언젠가는 완벽한 로봇과 같은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물류 시스템 위주의 자율주행 트럭, 그 다음에는 로봇 택시 네.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